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빠시용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좀 특이한 각도로 아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 오늘 모신 게스트를 옆에 앉혀놓고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진짜 그 현장에서 정말 생생한 이런 뉴스들을 몸소 체험하시고 있고요. 그것들을 현장에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좀 2020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모셨을 때는 이제 2020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2월 16일 날 엄청난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의 이름하여서 이제 12, 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인데 이 대책의 내용이 어떻고 과연 내년도 시장 전망을 할 때 어떤 영향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듣고 2020 부동산 시장 전략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분은요 엄청난 기업이십니다. 네, 투미부동산 그룹이고요.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요. 이분은 제가 여러모로 제가 검증을 해봤거든요. 일단 부동산 강영원 대표도 여러 번 추천을 했었고요. 또 이분은 나름대로 또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다 들었는데 너무 그냥 소중한 알토란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방송에 모셔서 저희 또 그 빠세 나름대로의 또 좀 노하우를 얻고자 모셨습니다. 네,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김학렬 소장님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서 블로그 예전부터 구독을 해서 보고 네. 있었는데 이렇게 실물로 영접을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모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부끄러움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점이 없으면은 이게 좀 이렇게 말을 건네기도 어렵고 그렇을 텐데 투미부동산은 제가 강영원 대표한테 소개 받기 전에도 계속 제가 알았었거든요. 솔직히 이제 거기 가끔 이제 그 부동산 TV 나오시잖아요. 되게 부러웠어요. 특히 재작년부터 이제 그 뉴타운 쫙 해주셨잖아요. 네. 야 저거 한번 저희 방송 나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면은 강영원 대표도 잘 하는데 강영원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업에 계신 분은 아니라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 되셨고 진짜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으로 좀 자주 모셔갖고요 뉴타운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번에 책을 냈지만 부록이 재건축 재개발 얘기인데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대부분 뉴타운 쪽이라서 좀 그런 쪽에 좀 자문 듣고 하고 싶고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책을 구매하게 됐는데 부록이 정말 탐났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자료는 다 있지 않으세요? 저희가 서울 중심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예. 경기권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거 보면서 네. 아직 훨씬 알아보아야 될 것들도 많겠다 생각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좀 더 보완해야겠다 많이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투미부동산 그룹이 되게 크더라고요. 직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40여 명 넘게 그거 있고요. 완전히 대기업이네요, 대기업. 부동산에서는. 야. 부동산에서는 예. 사실 그렇죠. 저희가 서울 전 지역 재개발들을 다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정비사업 전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거의 다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도 오늘 2020년도 경기 전망 영상을 찍고 그 다음 편으로서 왜 지금 현재 정비 사업 중에서 재개발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한번 얘기해 볼까 했는데 기획한 지는 한 달이 넘었었잖아요. 만나기로 한 예, 로 그쵸. 출연 요청을 해드린 지가 제가 벌써 11월 초에 했으니까. 그쵸. 예. 그랬는데 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시간 상황 봐가지고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얘기하고 네. 2020년 경기 전망하고 네. 뭐 재개발 얘기, 재건축 얘기 같은 경우는 1월달에 기회가 되면 예. 그때 한번 또 해보는 걸로. 정기적으로 나오셔갖고요. 알겠습니다. 예. 한 뉴타운씩 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 분석.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완전 하시죠. 분석.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좀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 줄 수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빠숑 세상작사기에서는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잘 됐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때쯤 나왔을 때 저희가 공개 방송 그게 방송에 나가갖고요 한 아. 2주 동안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차피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아마 기사에서 많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제가 네. 국토부 원문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엄청 두꺼워요. 이게 뭐 이렇게 자잘한 게 많아 했었고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 Q&A Q&A가 자료도 또 있어. 이만큼 또 있어. 또 있어요. Q&A도 이만큼의 두께예요. 이것도 다 읽어봤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보완 자료 또 보완 자료 또 나온 나왔어. 거 그것도 읽어보고 네. 그러면서 있었는데 참 내용은 많아요. 이것저것 많은데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봤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먼저 정리해보았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네네. PPT로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료 화면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저기 저희 빠세클럽
회원들한테 공개해도 돼요? 아, 그럼요. 아, 저희가 오픈해서 알겠습니다. PPT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사이를 살짝 삽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이요? 가장 네. 크게 간단하게 큰 두 가지로 얘기하면 양도세, 종부세 더 내라. 이 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올렸어요. 일단은 우리가 요율 자체, 일반적인 요율 자체도 올렸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요율도 상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발표됐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언제 올렸었냐? 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때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처음에는 원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모두 다 이제 300%로 상향을 해놨었는데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로 한 발 뒤로 물러갔었는데 그렇죠, 이거 그렇죠. 역시 다시 300으로 원상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솔직히 저도 굉장히 많이 오른 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거든요. 그 내년엔 참. 더 오른다는 얘기죠, 결국. 아, 그렇죠. 예. 저도 뭐라 이런 말하면 좀 뭐한데 예. 종부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니 저 올해는 진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황당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게요. 웬만하면 리스트를 안 까보는데 이거 맞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다니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저도 집이 있고 제 음. 동생도 집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독립해가지고 네. 혼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단적으로 제가 과표로만 추정되는 금액 보니까 12억이더라고요. 네. 근데 종부세 얼마 나왔나 보니까 7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제 동생은 과표가 저보다 살짝 더 높아요. 근데 제 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종부세 계산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1세대 1주택자는 9억 빼고 아니면 다주택자는 6억 빼기 그렇죠, 되니까 동생은 20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종부세만. 아. 재산세는 사실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대 합가적으로 합쳐보면 그냥 돈 천만 원 나온 이런 상태를 보면서 이게 사실 우습게 볼 게 아니다 보면서 종부세 아마 내년도에는 또 다시 공동주택 가격도 인상하고 이렇게 할 텐데 네. 사실 여기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 부분은 사실 하나예요. 아무래도 부담은 되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잡힐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그렇죠. 이게 잡힐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미 이 이슈는 예전부터 많았었어요. 음. 종합부동산세가 하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보면 오만 가지 규제 정책들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딱 하나 안 꺼내든 게 종부세였잖아요. 네. 종부세가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때 이제 꺼내 들었었고 그런데 그것만 있었냐? 음. 바로 올해 초에 2019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에 대한 그렇죠, 이슈들이 그렇죠. 되게 컸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은 6월 1일 전에 다 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6월 1일자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팔리니까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는 게 언제냐? 7월 달, 9월 달. 재산세. 이때 예. 재산세 받아보면서 팔 거다 했는데 사실 또 우리가 9월 달,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2차 폭등장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재산세가 그렇게 핵심은 아니에요.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이제 뭐 몇백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재산세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게 과연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규제 정책 자체는 결국 이게 뭐냐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양극화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네네. 저희가 2부 때 2부 때. 2020년도 경기 전망할 때 왜 음. 그런지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종부세는 강화됐고 일단 종부세가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엔 가격 종부세가 더 올라가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팔 것 같지는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네. 올라가는 집을 팔지 않는다. 올라가는 집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3주택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지방에 네. 집이 한 채가 있으면 가치가 없는 집, 그쵸. 가격대가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 집이 있는데 음. 얘 때문에 중과세율이 붙는다 그렇죠. 생각하면 얘를 팔겠죠. 그러네요.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종합 부동산 때문에 집을 팔게 되면은 파는 집이 별로 안 좋은 집이다. 그렇죠. 그런 네. 집부터 팔고 그럼- 재밌는 거가 음. 이번에 현 정권에서 규제 대책 발표하니까 이제 호응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느 분들도 보면 이제 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도곡동에 있는 집 놔두고 세종시에 있는 집 팔고 잠원동에 있는 집 놔두고 세종시에 있는 집 팔겠다. 이거잖아요. 아예 솔선수범해서 강남에 있는 집 팔면 안 되냐고. 제가 지난주에 뉴스 브리핑 월요일마다 하는데
그 기사가 난 걸 그냥 그대로 그냥 저 기사에다 나왔길래 다 읽었어요. 그냥 이 아파트 중에 어떤 건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서울에 있는 건 하나도 안 파시고 100%다 세종시 아니면 지방에 있는 건 파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 봐더라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부동산을 잘 분석하시는 분이구나, 따라해야겠구나, 배울 게 그렇죠. 많구나 그런 것들. 우리가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아니라 예. 이제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그분들은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중심지를 안 놓고 있을까? 음. 정답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네. 또 양도세도 부담이 됐나요? 그렇죠. 양도세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상담하는 것 중에 거의 80%는 세금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세무사분들도 계시겠지만 감히 이런 말 얘기해드리자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서는 제가 세무사 못지 않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렇죠. 이제 현 현장에 계시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이 또 시뮬레이션 네. 해보셨겠어요. 맞아요. 오만 가지 이제 특이한 사례들이 다 오니까 예. 세무사님한테 A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B 세무사님 물어보고 C 세무사님 저희랑 거래하는 세무사님이 최소 세 분은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교차 네. 검증하면서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라고 해도 세무적인 것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금을 팔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되는지 세금이 적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세금도 단순히 세금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것도 엮여 있단 거죠. 그렇죠. 아무리 세금이 이걸 먼저 팔아야지 세금이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더 올라갈 집이면 사실 다른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비례가치 평가까지 같이 그쵸. 해줘야 되니까. 야, 그렇게 그러네요. 되는데 그러네요. 이게 세금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이게 이번에 음. 더 바뀌는 것 중 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먼저 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먼저 카테고리 먼저 얘기하자면 양도세의 큰 틀에서 바뀌는 거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뀌게 되고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세율 자체도 바뀌게 돼요. 그런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연역이 정말 엄청나요. 이게 외우는 것도 이제 박 터지거든요. 우선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져요. 네네.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5년에 30% 요건이 있었는데 이 15년에 30% 요건을 파리 대책 때 없앴어요. 조정 대상 맞아요. 지역 내에 예. 있었던 주택을 18년도에 9.13 부동산 대책에서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2020년도 바로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2020년도 이후로 양도하게 되면 2년 보유 요건을 채웠냐 안 채웠냐 가지고서 그대로 80%의 적용을 주느냐 아니면 2년 보유 요건을 못 채운 사람은 15년 30%로 그렇게 바뀌게 됐었고요. 그러고서 이번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어떻게 됐냐. 일단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돼요. 그렇죠. 2021년도가 되게 되면 팔았을 때 이 80%로 나누는 거예요. 보유 요건 40%, 거주 요건 40%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2021년도까지 그 전에라고 하면 2020년도까지 팔았다라고 하면 10년 보유했고 2년 거주를 했다라고 치면 80%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1년도가 되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거주 요건 하면 통상 몇 년이라고 얘기하죠? 2년. 그렇죠. 2년 거주라고 늘 얘기하는데 네. 앞으로는 3년 거주가 되게 돼요. 바로 와우. 이것 때문에. 예.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40%라고 했잖아요. 네. 거주 요건에서 40%, 보유 요건에서 40%라고 얘기했으면 2년 거주, 뭐 10년 보유라고 하면 2년 거주에 대한 거 8%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씩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 자체가 최소 3년 차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거 역시 여기 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주에 대한 게 스타트가 3년 차부터 12%로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똑같이 이 요율 그대로 가다 보니까 3년 차부터 보유 기간에 대한 것도 이제 보너스 포인트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년까지 거주했다면 플러스 1년, 3년도 거주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얘기하지도 못하게 되고요. 또 네. 재밌는 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표에서도 나오잖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정의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어요. 그 텀은 1년은 최소한 넘어가야 되고 네. 이제
비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직전 주택을 3년 이내에 파는 게 기본이에요. 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대로 3년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바뀌게 되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었고 이때는 9.13 부동산 대책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18년도 9월 13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같은 경우는 이 3년이 2년으로 줄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다 2년으로 준 줄 아는데 신규 취득부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취득했던 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3년이었던 거고요. 역시 2019년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새롭게 신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이게 1년으로 줄었어요. 되게 재미있는 게 1년으로 줄은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전입 요건이 새롭게 추가된 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와. 우리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여기에 투자로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로서 전입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가볍게 취득하고 내 거는 2년 뒤에, 3년 뒤에 이제 12.16 대책 이후로는 1년 뒤에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은 안 된다. 애초에 실소유자들이 갈아타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오래된 구축 아파트 이런 걸 살려고 했을 때 내가 전입하지 않을 의향이 있다. 아니면 지방,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른 경기도권 내에 난 서울 살고 있는데 경기도권 내에 있는 주택을 살려고 해도 실제로 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정부의 위향이 보여요. 근데 추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모르지만 세무사님과도 이제 상담을 했었을 때 허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게 전입 요건만 있지 예. 거주 요건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 막말로 재개발 지역을 산다라고 칠게요. 네. 아니면 재건축 지역이라든지 한남동에 있는 한남 뉴타운이 뉴타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네. 거기가 전세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전세들이 많아요. 그렇죠. 딱 너무 낡은 주택.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아무리 한남동 입지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아파트가 됐을 때 그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지 현재 가치는 그 산동네인 거예요. 네네. 그 구릉지에 막 아주 조그만한 집들 전세 뭐 3천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내가 거주할 수가 없어요. 네. 빈집들도 많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게 전입 요건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빈집 사서 전입 신고하는 거예요. 어. 뭐 실제로 뭐 좀 전입만 했다고 뭐라 할 것 같으면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침낭 메고 좀 있다가 돌아오세요. 공실 많아요. 그렇죠. 네. 한남 뉴타운에 공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네요. 이게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대체주택 요건 같은 경우 보면 1년 이상 전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요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 추후 보완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있겠네요. 예.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전입 요건만 추가됐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아. 그런데 과연 이거를 생각하고서 이런 대책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출 말씀 안 하셨지만 대출도 해결을 했다 안 하기로 했다 다시 또 안 된다 왔다 했잖아요. 갔다 하고 있잖아요. 3번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말씀하셨는데 요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투기 수요, 투자 수요를 원청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진짜 나는 집 한 채 갖고 평생 살겠어 이런 사람들은 크게 문제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내 집을 실제 사가지고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타혜택 받는 거잖아요. 그쵸. 9억 이상이라 한 거랑.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세대 1, 2주택 같은 경우도 사서 바로 이사 가면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니까. 이거 지금 100%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따져봐야 될 것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렇게 전문적으로 진짜 이런 부동산 세법을 알고 중개해 주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전문적인 세무사랑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세법 같은 경우도 예외가 너무 많고 네네. 이게 규정 시점 언제 파냐 이거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기사 보면 세무사도 네. 이제 세무상담 특히 부동산 양도세 이거 신고하는데 얼마 받냐면 35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아요. 1년에 사실 양도 신고 얼마나 된다고 네. 이거 35만 원씩 받자고 이거를 공부하자니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잘못 상담하면 몇 억씩 이제 튀어나오면 본인이 책임지긴 또 싫고 세무사들도 보면 기장에 대한 수임의 그 소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고정적인 수익이니까 또. 예. 그리고 오히려 거의 회계사랑 유사하게끔 이렇게 가는 게 세무사분들인데 사실 양도세에 대해서 상담하기가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와 저도 이렇게 외울 게 많아지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은 정말 복잡하겠다. 인터넷에 있는 글들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시점이 달라지면 네. 전혀 쓸모없는 지식들이 되니까. 아무튼 요는 투자하실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스타디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들이고요. 1주택 하실 분들은 아무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집 사셔갖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맞아요. 그렇죠? 빠숑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핵심 중 하나가 예. 현 정권의 스탠스 중 하나는 일단 거주를 해라. 그게 기본적으로 살 집이 아닌 이상은 팔아라. 다주택자들 팔고 그냥 실소유주들만 남아라.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파리 대책 때도 그렇고 굴산 대책 때도 그렇고 근데 이번 12.16 이런 거 대책도 복잡해지면요. 그렇고. 실수요자들도 괜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을까봐. 불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것들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왠지 모를 그냥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는 정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양도세를 마저 얘기를 하자면 예. 일단 기본적인 과표가 또 음. 바뀌게 돼요. 뭐냐면 그전에는 주택 외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50%. 그렇죠. 1년 무조건 50%. 이상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40%였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걸 주택도 통일시켰어요. 주택은 1년만 넘어가면 일반 세율이었었는데 네. 얘도 똑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외곽 지역들 1년 정도만 보유해서 단타 이제 수익 보고 일반 세율 받고 하려는 사람들이 이거 역시도 좀 중요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졌다. 근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세법이 개정되면 언제 바뀌었는지 적용 시점을 항상 알아둬야 되는 거거든요. 2021년도부터 앞서 얘기했었던 부분 같은 경우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고 종부세는 2020년도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21년도 양도세율 과표 바뀌는 거는 2021년도 이렇게 바뀐다. 또 하나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표까지는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차이를 잘 몰라요. 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된 그런 것들이 이제 분양권,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통상 다 입주권이라고 칭하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입주권으로 이제 네. 성격이 바뀌어요. 입주권은 예전부터 주택수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겠다. 아. A주택이 있고 B입주권이 있거나 네. 아니면 분양권이 있어요. 그러면 A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 중과 플러스 10% 혹은 20% 이거를 가산하겠다. 이거 역시도 기준이 2021년도부터. 하지만 이거 2021년도란 걸 알았다 해서 분양권을 팔 수도 없는 게 분양권은 이미 세율이 한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대책으로 인해서 50%로 양도세가 확 늘어났다 보니까 이걸 팔지도 못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당했다. 세금적인 부분만 쭉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번 대책에서 세금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출은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확 지정됐어요. 얘기가 정말 많았었죠. 이게 뭐 핀셋 규제를 한다는데 좀 뚜껑을 깔아보니까 핀셋이 아니라 무슨 망치로 두드린 것 같던 맞아요. 저도 그 강용훈 네. 대표님이 블로그에 스크랩한 거 보고서 정말 웃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뭐였냐 이게 음. 코리안 핀셋이다. 아. 우리가 핀셋 규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뭐였냐 11월 6일 때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강남이 지정될 거는 사실상 다들 예상을 했었었고요. 당연히 그렇죠. 뭐 마용성 영등포구에도 지정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마포의 아현, 한남동 그리고 뭐 성수 1가 이렇게 지정했지만 사실 한남이나 성수는 분양까지 한참 멀었었거든요. 네. 실효성도 없었었고 마포에 이제 50세대 일반 분양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냐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이 뭐예요? 조합 설립도 안 되고 있는데 한 10년 남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실효성이 없다. 네. 이제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피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흥선 효과 나온다. 당장 흑석동 같은 경우는 누가 샀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네. 많은데 이 얘기가 싫었었는지 이번에는 팍 지정하는데 이게 핀셋이냐 과연. 네. 방금 전에 망치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냥 서울 다 지정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데들 다 지정했고 서울 외로도 광명, 하남, 과천 이렇게 지정했는데 우리가 왜 성남이 빠졌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도 지정할 거예요. 현 정권이 항상 그전에도 얘기했었던 거가 네. 우려가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추후 지정하겠다라는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보여줬었어요. 서울 경기권 중에서 어지간한 이슈가 있는 데들 분양가 상한제 이제 피할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괴담에 가까울 수준의 얘기들이 너무 퍼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면 뭐가 나쁜 거예요? 뭐가 일반 분양가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간단하게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그렇죠, 그렇죠. 예. 얘기를 하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정은 원래 있었어요. 있었죠. 예. 분양가 상한제 음. 뭐냐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 있었었는데 이게 민간택지로도 적용을 하겠다가 이번 정책의 핵심인 거예요. 네네. 근데 민간택지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돼요. 뭐냐, 공공택지는 내가 취득가액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건설사에서 택지를 예를 들어 뭐 2천억이든 뭐 5천억이든 샀어요. 그러고서 건설 비용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적정 이윤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분양가를 산정하면 애초에 손해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적정 측정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네. 이거를 갖다가 러프하게 그냥 높게 측정이 되면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거고요. 언론에서는 이걸 엄청 타이트하게 할 거다. 혹자는 공동주택 가격보다도 밑에 할 거다. 그러면 사실 이게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정의부터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극단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조합별로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물건을 사냐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일단 조합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극단 중에서 극단으로 얘기할게요. 네. 뭐냐? 당장 강남이 일단 정조준이잖아요. 그렇죠. 강남 무조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 정말 희소성이 높거든요. 네. 얘네들 뭐 대표적으로 반포 우성이라든지 뭐 원베일리라든지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럼 무너지느냐?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럼 추가 부담금 얼마 낼 건데 정확한 거는 계산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추가 부담금이 2억이 더 나왔어요. 3억이 더 나왔어요. 그렇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3억이 더 나오면 안 내도 될 돈이 나오면 억울하죠. 그렇죠. 완전 생돈인데. 그렇죠. 생돈 나가니까 억울하죠. 근데 그 이상의 가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일반 분양 받았다라고 네. 하면 이미 대책이 나왔거든요. 뭐냐? 10년 동안 전매 금지, 5년 동안 실거주 요건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 네.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제 청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청약 한번 당첨되면 3년, 5년 동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0년 동안 묶어버리겠다. 네.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청약 1순위 자격도 박탈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 완공이 됐어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계속 있을 텐데 신축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3,000세대 중에서 1,00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가정할게요. 근데 1,000세대는 아예 거래가 안 돼. 네. 그러면 조합원 거밖에 거래가 안 돼. 그렇구나. 조합원 거래가 되는구나. 예, 그렇죠. 그러네요. 예. 애초에 조합원 거밖에 거래가 안 되니까 네.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매도할 때 추가 부담 3억을 더 냈어요. 이 3억 그냥 안고 갈까요? 넘길까요? 얹어서 팔겠죠. 그렇게. 애초에 입주하게 되면 강남권의 걔네들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이들인데 네네. 부르는 게 갑이겠네. 부르는 게 갑일 텐데 과연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강남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한 재건축 단지들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12.16 부동산 대책 이때 나온 게 아니라 얘네는 이미 11월 6일 때 이미 지정이 확 됐었어요. 그렇죠. 뭐 동별로 지정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지간한 주거 단지들은 다 지정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 집값 떨어졌나?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뭐 더 올랐으면 더 올랐죠. 예. 지금 10월, 11월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반응이 뭐 이게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네. 사람들이 이게 악재는 악재예요. 호재는 아니죠. 돈을 그렇죠. 더 내라는 건데. 예, 불편하게 했고. 예. 그런데 이게 몇 억을 더 낸다 하더라도 이게 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냐? 정부가 의도한 거는 그런 거겠죠. 3억이 추가 부담이 더 나오면 3억이 떨어질 걸 예상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일반 분양부는 거래가 아예 안 돼 버리고 그럼 내가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싶으면 뭘 사야 되느냐? 이거가 정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도 디테일하게 보면 피해갈 수 있는 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가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을 사느냐 이제 비례율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네. 감정 가격이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조합의 일반 분양 세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 알고 나면 정비사업 타격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사실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도 피해갈 수 있는 구석들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네네. 기회에 한번 아니 그 최근에 그 원베일리 그 이제 거기서 통매각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일반 분양분을 없애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1+1 분양으로 그냥 자기 해소해 버리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얘기는 많아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랑도 얘기했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도 되게 위헌적인 요지들 있다. 네. 근데 실제로 원베일리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본인이 법무법인들이랑 쭉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이 이기는 정권 없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데들 아직 멀리 있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 네. 여기는 우리는 강남의 큰 형님들이 어떻게 싸워 나가는지를 지켜보면 돼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막 이제 싸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결판이 내느냐,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든 네. 아니면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예를 들어 측정 방식에 대한 부분만 높게 평가가 돼도 사실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그렇게 분양가 됩니다. 상한제는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네. 지역 얘기할 때 다시 알겠습니다.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핵심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그렇죠. 대출도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좀 재미있는 거가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일단 어떤 내용이 있었냐. 서울 같은 경우는 LTV 규제가 40%로 갔다가 확 낮아진 게 언제였었냐. 파리 대책 때 그렇게 낮아졌었거든요. 40%로 쭉 가게 됐었던 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이번에 12.16 대책 나오면서 9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20%. 10%. 그렇죠.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9억 넘어가면 다 20%가 아니라 9억까지는 40%. 9억 초과 15억 이하의 분에 대해서는 20%로 적용하겠다. 네. 15억 초과에 대한 대출은 원천적으로 LTV 0이다. 이거 처음이죠. 15 그쵸. 이상은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와 이거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이제 대출에 대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네.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때 당시 제가 방송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공적 보증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었던 거예요. 네. 당장 9억 초과분에 대한 전세는 맞겠다라고 했었지만 대표적으로 서울보증재단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대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보증재단도 똑같이 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 이렇게 있는데 그럼 실질적인 영향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네. 부동산 대책별 담보대출 규제 비교인데 당장 파리 부동산 대책 얘기했었잖아요.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40%로 갔다가 일단 서울 투기 과열 지구 기만하면 40% 막아놨었어요. 근데 사실 금융 규제 같은 경우는 9.13 부동산 대책이 정말 강력했다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대출을 뭐 이거 기타 등등 그렇죠. 예, 뜯어 막았으니까.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유주택자는 원청적으로 대출이 안 된다. 되게 그렇죠. 막아놨었던 겁니다. 내가 이거를 2년 내 양도 조건으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집이 있는 이상은 일단 대출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대출 규제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15억 이상 주택 같은 경우 무너질 거다. 9억 이하 주택으로 재편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15억 이상 주택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 애초에 15억 이상 주택이 올라갔었던 이유 중 하나가 실소유자는 애초에 대출 40%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럼 15억짜리 주택이다라고 하면 대출 나와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현금이 이미 엄청나게 많았어야 됐던 거죠. 강남에 그렇죠. 30억짜리 주택을 들어가려고 하면 대출 내가 40% 받아봤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투자자들은 애초에 대출이 원청적으로 안 됐다라는 얘기 먼저 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집을 살 때 투자자들이라고 전제를 하는 순간 뭐냐? 실거주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거주할 집은 이미 있어. 아니면 뭐 설령 전세를 살더라도 그 집을 거주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대출 4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파리 대책 때 이미 나왔었잖아요. 매수라는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그냥 사지. 저는 이 기사도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어떤 사람들이 샀나라고 보니까 전수조사해보니 실제로 융자 없이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죠. 현금으로 산 사람들이 많았었다. 즉 뭐냐? 현금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했을 때 대출을 원래 안 받았었어요. 재건축같이 극단적으로 전세 가율이 낮은 데들도 현금으로 사는데 전세 가율만 해도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낮아졌다라고 해도 40% 다 넘어가거든요.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오히려 이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이미 투자자들 시점에서 봤을 때는 대출 규제가 영향이 있으려면 9.13 부동산 대책 때 영향이 있었지 우리가
더 살려고 했었을 때 그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됐지만 이게 없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금이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실소유자들이 진입하려면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주택자들 결국 투자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려 했을 때 이게 제약이 되느냐 이번 규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의만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느냐라는 거를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만 돼도 주택이 있으면 일단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그렇죠. 컸었던 거거든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LTV 똑같이 70%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지방 부동산 시장 통계가 증명해 주잖아요. 네.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지금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데는 물론 예. 정확하게 보면 올라가는 데는 그 와중에서 올라가지만 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무너지는 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많이 조정을 당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출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방은 대출 다 되는데 왜 안 올라가고 대출 규제가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서울이 아이러니하게 왜 더 올라가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구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경기 전망 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핵심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거를 정리 한번 해야 되니까 핵심은 다주택자 규제는 양극화를 몰고 온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많이 생각해 왔었거든요. 네네. 가치 없는 집들을 처분하게 되고 방금 전에 종부세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세금을 더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 없는 집들 처분하고 중심지로 온다는 거죠. 표를 한번 가져왔어요. 주택가격 전망 CSI 이게 한국은행에서 매월 통계를 가져오는데 네. 제가 많이 보는 지표들 중에서 얘가 위로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게 되면 네.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100명한테 물어봐요. 아무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면 100보다 이상. 하락한다는 사람이 훨씬 많으면 100보다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대통령님 취임하고서 쫙 올라갔다가 8.2 대책 터지면서 꺾였잖아요. 그러네. 좀 횡보하다가 9.13 대책 터지고 쫙 떨어졌잖아요. 아. 10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실제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그때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돌입을 했었잖아요. 네네.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그때 돌입했는데 3월 달에 저점을 찍고서 올라가는데 이게 재밌는 게 한번 시청자분들도 알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강남 부동산 시장이 3월 때부터 돌았어요. 야 이게 진짜 맞다고 하면 이거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려고 안 해요. 네네. 그럼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그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투자자들이 어디부터 움직이냐면 강남, 강남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용성 이런 식으로 점점점 퍼지잖아요. 네. 이때 3월 달부터 강남 부동산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강남이 이제 3월부터 올라가고 실제로 그러고서 이제 5월, 6월부터 정비 사업들 재개발, 서울 전 지역 재개발들이 거래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항상 강남이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들, 마용성 신축이랑 오히려 마용성 신축보다도 요즘 보면 서울 전 지역 재개발 지역들이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 재개발 지역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얘기했었던 게 100을 넘기 전이 아직 그래도 기회다.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래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지만 재밌는 게 100 돌파한 게 언제냐? 이제 8, 9월이 이제 100을 돌파했잖아요. 네. 9월 달에 강남은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10월 달부터 10일 부동산 대책이 터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10일 부동산 대책은 별거 없었거든요. 네. 더 잘 아실 거예요. 별거 없다 보니까 우리가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이제 2019년도에도 뭐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도 않으려는 사람들도 대책 나오면 또 주춤할 테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었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대책 나오면 그 다음에 사야 되나 했는데 10일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트리거가 된 거죠. 네네. 아무것도 없다. 이때부터 10월 달부터 미친 듯이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10월, 11월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아파트 가격대들도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 네네. 강남을 떠나서 마용성이라든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뛰기 시작하는 게 10월 달부터였다. 그러고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도 이 한 장이 다 나와요. 8.2 대책이 나왔었지만 해당 사항 없었다. 9.13 대책이 나왔지만 일시적인 주춤은 있었지만 결국 올라갔다. 네. 그러면 12.16 부동산 대책 자체도 페이지는 되게 많아요. 규제사항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대출도 얘기했잖아요. 대출도 우리 8.2 대책 같은 경우가 이미 나왔었던 시점에서 대출로는 집을 못 사는 시장이 됐어요.
투자자들은. 네네. 9.13 대책 때문에 이미 그 예외적인 부분도 꽉 막아놓은 상태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8.2 대책이 뭐였었냐. 노무현 전 정권 때 있었던 엄청난 규제들이 전 정권 이제 집행했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서도 그대로 있는데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전 정권에 대한 규제를 틀렸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 다주택자 규제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쪼개서 정책에 내놓다 보니까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백약이 무효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나와도 에이 뭐 또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8.2 대책 때 엄청나게 모아서 빵 터뜨렸던 거예요. 한꺼번에. 8.2 대책이 실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규제 대책 엄청나게 많아요. 적용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8.2 부동산 대책 나왔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서 금융에 대한 것도 더 많은 게 9.13 대책. 그런데 12.16 부동산 대책도 제가 얘기했을 때 뭐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투자자인데 이미 대출은 막혔었다. 이미 거주를 안 채우면 이미 세금은 더 냈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전에 대책이 나왔지만 올라가느냐. 이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알 것이다. 11.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횡보를 하든 뭐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8.2 대책, 9.13 대책보다 더 그 폭은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런 다주택자 양극화 스탠스가 지속하게 되면 중심지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에 보겠지만 통계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네. 2019년도 전국 아파트 누적 변동률이에요. 보면 사실 한숨 나오죠. 10%예요. 10%. 서울 그리고 우리 대대광 얘기하는 데들 여기 빼고는 다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하락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부동산 자신 있다. 부동산 전국적으로는 안정화돼 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0.73%가 하락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가에 대해서 부동산 안정화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이죠. 예, 안정화됐네요. 평균으로 보면.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그리고 네. 지방 강원도는 지금 마이너스 4.46 이런 식으로 그럼 강원도 집값은 안정화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내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라면 안정화는 된 게 맞아요. 근데 서울이 미친 듯이 올라서 그런 네. 거지. 수도권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서울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도 많이 올랐다고 해도 수도권도 가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도 보면 정말 파랗죠? 대부분 지역들이 다 내렸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보다도 더 올라간 데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냐? 경기도권은 사실 입지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경기도에서 올라가는 데는 강남에서 가까운데. 네, 서울하고 이렇게 그렇죠. 붙어 있고, 예, 같은 생활권. 네. 그렇죠. 분당과 일산만 얘기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은 당시 노무현 정권 때 버블세븐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었던 지역이었지만 일산은 지금 고꾸라지고 분당은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일산에서 30km 그리고 분당에서 30km 가면 똑같은 서울이지만 일산에서 가면 도착하는 게 은평구. 분당에서 오면 강남구. 집값이 다르잖아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 나왔어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네. 과천 가고 싶어요. 근데 뭐 만세대도 안 돼서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신도시라고 얘기하기도 뭐 7,000세대이긴 한데 예. 과천 지금 전입 막 하는 이유가 사실 예. 그런 부분들. 전세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미비리 가서 이사. 과천의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보다 더 올라가는 경기권들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도권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2019년도 통계는 뭐냐? 하락한 데들이 훨씬 더 많았다. 네. 대표적으로 재밌는 게 평택. 평택 보면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평택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미군 부대 이전지. 그렇죠. 예. 또 뭐 삼성, 고덕 신도시. 예. 그렇습니다. 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죠, 호재. 호재죠. 예. 근데 왜 떨어졌느냐? 그거를 압도할 만큼의 공급량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수도권도 다 올라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2020년도 경기 전망 네. 딱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네. 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서울에 있는 잠원동 네. 그리고 도곡동 이 집을 팔았던 얘기했잖아요. 고위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근데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2019년도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 자산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결국 재밌는 게 순위가 강남 3구, 마포, 용산 이 순서대로 딱 나와요. 지자체 공직자들 있잖아요. 네. 누구라고 실명 밝히긴 좀 뭐하지만
어디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키겠다 하면서 뽑아주세요 해서 도지사까지 됐지만 집은 서울 강남에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 지역을 발전할 자신이 있으면 그 지역의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분석하는 거는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는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6 대책 가지고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을 얻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었고요. 야 이거 더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겠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를 예. 했네요. 예. 마지막으로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좀 PPT 한번 펼쳐주시고 같은 마치죠. 경우는 이제 2020년도 경기 전망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네.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음. 규제에 주목하지 말고 가치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지다. 예. 이 얘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 규제가 나오면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만 보면 악재예요. 네. 악재.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올라왔는데 네. 호재가 서울에 있었냐? 아니었죠. 다 악재들의 연속들이었죠. 정책만 보면. 규제만 집중하고 보면 서울은 떨어질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치적인 부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에 주목하지 말고 가치에 주목하라. 야, 이거는 제가 타이틀로 잡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었었고요. 결국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재경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금 이번 정책에 나온 악재들은 이미 2018년 9.13 대책에 이미 다 겪어 있었고요. 거기는 또 이렇게 특히 다주택자들 투자자 규제들은 다 있었고 이번 규제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규제라고 할 것도 없었거든요. 이미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3 대책 이후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들은 투자자와 상관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좀 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실수요자 수요만큼 또 줄이기 위한 정부의 또 어떻게 보면 몸부림적인 노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만 드린 대로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만 작년 대책에서 또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달라졌냐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신다고 하면은 이번 대책 역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말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는요. 진짜 2020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 경기가 어떨 것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잘 쉬었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시네.